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고요. 3장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입니다. 계속 진행 방식은 똑같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있으면 코멘트를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보죠. 다른 모든 유럽어에서는 과학의 동의어에 어김없이 역사가 포함된다. 이게 이 책이 쓰여진 그 연도가 1950년인가? 어딨지? 이 판이 1961년 61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몇 년 전이야? 60년 전? 6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과학이 세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도, 인간 자신의 육체적 속성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도 눈부시게 기여했던 18세기 말, 과학이 사회에 관한 인간의 지식까지도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의 개념, 그리고 사회과학 중의 하나인 역사의 개념은 19세기를 통하여 점차로 발전했다. 그리고 자연계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과학의 방법론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대의 전반부에는 뉴턴적 전통이 우세했다. 사회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는 1851년에 출간된 허버트 스펜서의 책의 제목이 사회정학이라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다윈은 또 하나의 과학혁명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생물학에서 단서를 얻고 있던 사회과학자들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다윈의 혁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윈이 이미 라이엘에 의해 지질학에서 시작된 것을 완성시키는 가운데 역사를 과학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과학은 더 이상 정적이고 초시간적인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되었다. 과학에서의 진화는 역사에서의 진보를 확증했고 보완했다. 귀납적인 역사 방법에 관한 견해를, 즉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라는 견해를 바꾸게 할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사를 과학으로 보는 거죠. 네, 9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읽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읽어서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최대한 이제, 이 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내가 뭘 읽고 있지? 그래서 다시 뭘 읽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91쪽. 콜링우드는 1930년대에 저술 활동을 하는 동안 과학적 연구의 대상인 자연세계를 역사세계와 뚜렷이 구분하는 일에 특히 열심이었다. 라이엘이 지질학에서 수행한 것과 다윈이 생물학에서 수행한 것은 이제는 천문학에서도 수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천문학은 우주는 어떻게 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다루는 과학이 되었다. 게다가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들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래요. 역사가가 100년 전보다는 오늘날의 과학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 우선 법칙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18세기와 19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자연에 관한 여러 법칙들, 뉴턴의 운동법칙,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진화의 법칙 등등이 발견되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과학자의 직무는 관찰된 사실로부터 귀납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법칙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칙이라는 용어는 구름의 꼬리처럼 영광스러운 흔적을 길게 남기면서 갈릴레이와 뉴턴에게서 전해져 내려왔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의 연구가 과학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과학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자기들도 과학에서와 똑같은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정치경제학자들이 그레시엄의 법칙과 애덤 스미스의 시장 법칙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대에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버크는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신의 법칙인 상업의 법칙에 호소했다. 멜서스는 인구 법칙을 제시했다. 라살레는 임금의 철칙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서문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버클은 그의 문명사의 결론에서 인간사의 행로에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원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오늘날 이러한 말투는 거만할 뿐만 아니라 낡아빠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과학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자들에게도 대체로 낡아빠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베리가 취임 관여를 하기 바로 전에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는 과학과 가설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과학적 사유에서의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다. 푸엥카레의 주요한 논지는 과학자들이 제출한 일반 명제들은 그것들이 단순한 정의이거나 또 다른 형태의 용어 사용에 관한 규칙이 아닌 한 사유의 진전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설이며, 따라서 증명과 수정과 반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제법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뉴턴의 자랑은 오늘날에는 공허하게 들린다. 과학자들의 발견과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 정확하고 포괄적인 법칙을 확정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게 될 가설을 제기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되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해서 2명의 미국인 철학자들이 쓴 표준적 교과서는 과학의 방법이란 본질적으로 순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순환적이라는 말보다는 상호적이라는 말이 더 적절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동일한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사실 사이에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발견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유는 관찰에 기초하는 일정한 전제를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그 전제는 과학적 사유를 가능케 하지만 그 사유에 비추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가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또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유용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그것들이 다른 맥락 속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더라도 말이다. 검증이란 어떠한 경우에서든 경험적인 것으로서 그 가설이 새로운 통찰을 진전시키고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실제로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자, 기본적인 법칙의 축으로 포기한, 따라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는 역사가, 이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자, 이제 연구 과정에서 역사가 이용하는 가설의 지위는 과학자가 이용하는 가설의 지위와 대단히 유사한 듯이 보인다. 그 보기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관한 막스 베버의 유명한 분석을 검토해보자. 자, 과연 마르크스다운 이런 말을 들어보자. 맷돌은 우리에게 봉건 영주의 사회를 가져다주며 증기재봉기는 우리에게 산업자본가의 사회를 가져다준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법칙이라고 주장했을지 모르겠으나 근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연구를 진전시키거나 새로운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유효한 가설인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사유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역사를 몇 가지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필요한 가설 또는 사유의 도구로서 그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에서 유효하며 그 유효성은 해석에 좌우된다. 중세가 언제 끝났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그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역사의 지역별 구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라 가설이다. 유럽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타당하고 유효한 가설일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잘못되고 해로운 가설일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일부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강력히 부정한다. 역사가의 편향은 그가 채택하는 가설로 판단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맥락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책을 사서 보세요.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개론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거 원래 일주일 만에 다 읽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죠.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총 6장까지 있는데 이번 주에 3, 4장 할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도 읽어야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부분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세 지각은 기억할 겁니다. 실제 그래요. 제 스승도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책을 그냥 읽으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가는 뭐 몇 달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이해가 갈 거다, 나중에. 근데 읽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겠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과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거, 법칙, 그 다음에 가설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가설이 중요한가 보다. 그 정도, 딴 것도 필요 없고, 가설이 중요한가 보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읽고, 그냥 듣고 말면 돼요. 나중에 이해되겠지 뭐. 자, 누구나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적인 가설들을 철저히 시험해 보아야 하지만 수정의 여지가 항상 남아있도록 잠정적인 근사치에 만족해야만 한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액턴과 같은 역사가들이 잘 검증된 사실을 축적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줄 일단의 광범한 지식을 언젠가는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19세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오늘날 과학자나 역사가 모두 보다 겸손한 희망, 즉 자신의 해석을 매개로 하여 사실을 분리하고 그 사실로서 자신의 해석을 검증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편적 가설로부터 또 하나의 단편적 가설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첫 번째 강연에서 역사란 결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일련의 인정된 판단들이라는 베러클러프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내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 대학교 출신의 어느 물리학자는 BBC 방송의 한 프로에서 과학적 진리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널리 인정되어 온 견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객관성의 문제를 토의하게 될 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와 물리학자가 똑같은 문제를 거의 정확히 똑같은 용어로 제각기 정식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인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닮은 점들이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주의한 사람이 걸려드는 함정이다. 나는 수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또는 수학과 자연과학 영역 내에 상이한 학문 분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듯이 그 학문들과 역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역사를 어쩌면 여타의 이른바 사회과학들까지도
과학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논의들을 정중하게 고찰하고 싶다. 문장을 이에치카가 이렇게 길게 꼬아서 쓰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글을 이거를 잘 쓴다 그래야 될지 못 쓴다 그래야 될지 어쨌든 이해하기는 어렵게 써놨다. 근데 읽을 필요는 있다. 어쨌든 이 책은 좋아요. 좀 곰곰이 이 맥락을 이해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독자들은 책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됩니다. 맥락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논술 공부하기 좋은 책이다. 어쨌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은 읽을 만한 가치는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 거죠, 뭐. 자, 그 반론들은 이렇게 요약된다. 98쪽인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1번, 역사는 오로지 특수한 것만을 다루며 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2번, 역사는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3번, 역사는 예견할 수 없다. 4번, 역사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 5번, 역사는 과학과는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포함한다. 자, 이 5가지. 나는 이 논점들 각각을 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5가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에치카가. 하나씩 보죠, 한번. 첫째, 역사는 특수하고 특정한 것을 다루며 과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다룬다고들 한다. 이 견해는 시는 일반적 진리에 관한 것이고 역사는 특수한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며 더 심오하다고 공언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콜링우드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많은 저자들도 과학과 역사를 이와 비슷하게 구분했다. 이런 구분은 하나의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홉스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세계에는 이름 이외에 보편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름 붙여진 것들은 모두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에 관해서는 확실히 진리이다. 똑같은 2개의 지층, 동일한 종에 속하는 똑같은 2마리의 동물, 똑같은 2개의 원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2개의 역사적 사건들이란 없다. 자, 역사가는 언어의 사용 그 자체에 의해서 과학자들처럼 일반화에 관여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매우 달랐고 그렇기에 그 2가지는 모두 특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는 양쪽 모두를 전쟁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오직 현학적인 사람들만이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기번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이슬람교의 발생을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런 2개의 특수한 사건들을 일반화했다. 근대 역사가들도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에 관해서 서술할 때 똑같은 일을 한다. 자, 역사가의 진정한 관심은 특수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에 있다. 다시 한번, 역사가의 진정한 관심은 특수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에 있다. 자, 100쪽. 역사가는 항상 자신의 증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이용한다. 만일 리처드가 런던탑의 감옥에 있는 왕자들을 살해했는지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역사가는 자기 왕위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버릇이었는지를 자문해 볼 것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그러한 일반화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책의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도 그 역사가가 관찰한 것을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적 맥락에 아마도 자기 시대에 적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상습적인 실행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을 읽을 때면 그의 설명들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에 적용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깨닫게 된다. 계속 일반화에 대해서 나오죠. 네. 자, 101쪽. 일반화가 역사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말이다. 역사는 일반화 위에서 번성하는 것이다. 엘턴이 케임브리지 근대사 심판에 어느 한 권에서 산뜻하게 지적하듯이 역사가를 역사적 사실의 수집가와 구별해주는 것은 일반화이다. 그는 자연과학자를 박물학자나 표본 수집가와 구별해주는 것도 바로 그 일반화라고 덧붙여 써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가 특수한 사건들이 반드시 끼워 맞춰지는 어떤 거대한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102쪽. 놀라울 만큼 유사하더라도 상이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을 따로따로 연구하고 난 후에 그것들을 비교한다면 그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초월하는 것을 위대한 미덕으로 삼고 있는 어떤 역사 철학 이론의 만능 열쇠를 사용해서는 방금 말한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자, 역사는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관계를 다룬다. 여러분이 역사가라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우월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어쩌면 여기가 역사학과 사회학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할 적당한 지점인 것 같다. 현재 사회학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위험,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위험과 지나치게 경험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사회 일반에 대한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일반화에 몰두하는 위험이다.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사회, society는 대문자 H로 시작되는 역사, history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 위험은 역사가 기록한 특수한 사건들을 일반화하는 것을 사회학만의 독점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 있다. 심지어 사회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과 구별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어 왔다. 거의 한 세대 전에 카를 마나힘이 예견했고 지금도 상당히 만연해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은 사회학을 일련의 개별적이고 기술적인 사회적 재조정의 문제들로 분해시키고 있는 그런 위험이다. 사회학은 역사적 사회들을 다루며 그 사회들 하나하나는 특수한 것으로서 특정한 역사적 내력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사례 나열과 분석에 관한 이른바 기술적 문제에 틀어박힘으로써 일반화와 해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정지된 사회의 무의식적인 옹호자가 되겠다는 것일 뿐이다. 사회학이 쓸모있는 연구 분야가 되려면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학은 또한 역동적 학문, 정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 밖의 점에 관해서는 역사학이 더욱 사회학적이 될수록 또한 사회학이 더욱 역사학적이 될수록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해두겠다.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해서 양쪽의 경계를 넓게 펼쳐놓도록 하자. 자, 사회학과 역사학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화 얘기도 나오고 104쪽. 일반화의 문제는 내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인 역사의 교훈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화의 진정한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는 것,
즉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끌어낸 교훈을 다른 일련의 사건들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에 있다. 일반화를 거부하면서 역사는 오로지 특수한 것에만 관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 대개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105쪽. 누구나 고대 그리스가 로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인들이 헬라스의 역사에서 얻어낸 또는 얻어냈다고 스스로 생각한 교훈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려고 한 역사가가 도무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유럽이 구약 성서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교훈들을 검토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그러한 검토 없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선민관념은 근대 민족주의의 성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고전 교육의 각인은 19세기의 영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로트는 아테네를 새로운 민주정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나는 대영제국 건설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이어받은 광범하고도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보고 싶다. 러시아 혁명을 실현시킨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과 1848년의 혁명들과 1871년의 파리 코민의 교훈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자, 그리고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방적 과정이 아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있다. 자, 내가 지적한 세 번째 문제는 역사에서의 예언의 역할이다. 역사란 과학과는 달리 미래를 예언할 수 없으므로 역사로부터는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해투성이로 에워싸여져 있다. 현대 물리학 이론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만을 취급한다고들 한다.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귀납법이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란 그저 개연성이나 합리적 신념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상의 성과들을 오직 특수한 작용에서만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이나 지침으로 간주하려는 생각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콩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과학에서 예견이 나오고 예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역사에서의 예언의 문제에 관한 실마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과 유일한 것을 구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가는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는 비록 특정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 지침을 준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특정한 것은 유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기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자, 만일 한 학교에서 2-3명의 아동이 홍역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그 유행병이 퍼질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그 예언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에 근거하는 것이며 타당하고도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찰스나 메리가 홍역에 걸릴 것이라는 식의 특정한 예언을 할 수는 없다. 역사가가 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08쪽. 인간은 어디로 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한 자연의 존재물이며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연구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회과학자, 역사가, 자연과학자의 목표와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지적한 네 번째 문제에서는 역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구분선을 긋기 위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논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과학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며 또한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논법이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물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독립적 관찰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야만 하는 존재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간은 생물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 구조와 신체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역사가는 의지가 발휘되는 인간 행동의 여러 형태들을 통찰하고 어째서 자기의 연구 대상인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역사와 사회과학의 고유한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되는 것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 역사가의 관점은 그가 행하는 모든 관찰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며 그래서 역사는 그야말로 상대성으로 가득 차 있다. 카를 마나임의 말대로 경험을 포괄하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범주마저도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그의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관찰의 과정이 관찰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 또한 진리이다. 인간의 행동은 분석과 예견의 대상이 되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달갑지 않은 결과들이 예견되면 미리 조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기도 하므로 결국 그 예견은 아무리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해도 저절로 오류가 된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가 거의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두 번째로 공연할 때의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 공연의 결말을 알고 있고 따라서 그에 관한 지식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볼셰비키는 프랑스 혁명이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게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혁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가장 닮은 트로츠키를 불신했고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가장 닮지 않은 스탈린을 신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가올 호경기나 불경기를 예견하는 경제학자는 그의 권위가 대단하고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 자신이 예견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견된 현상의 발생에 기여한다. 역사적 관찰에 근거하여 전제정은 단명하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는 정치학자는 독재자의 몰락에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의 실현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려는 의식적인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이 과감하게 예언을 할 경우 그 예언의 실현을 앞당기려는 무의식적인 소망이 이따금씩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마음먹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에 관해서 아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사회과학자와 그의 자료 사이의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일 뿐이다. 자, 아마도 여기에서 나는 최근에 일부 물리학자들이 자연계와 역사가의 세계 사이에는 더욱 두드러진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용어들로 자신들의 학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첫째, 그들의 연구 결과에는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들 말한다. 역사에서 이른바 결정론의 성격과 한계에 관해서는 다음번 강연에서 이야기하겠다.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이 우주의 성질에 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주의 성질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징표인지 모르겠으나 몇 년 전에 일부 광신자들이 우주 속에서 자유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불확정성이란 원리에서 찾아보려고 한 시도에 대하여 누구나 의심했듯이 나도 그 불확정성에서 우리의 역사 예언 능력과의 의미 있는 유사성을 찾으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대 물리학에서는 공간상의 거리와 시간의 흐름을 재는 척도가 관찰자의 움직임에 좌우된다고들 말한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 어떤 고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측정이 원래부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양쪽, 주체와 객체 양쪽 모두가 최종적인 관찰 결과에 개입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나는 역사가의 연구 방법과 과학자의 연구 방법을 갈라놓고 있는 그 차이들을 넓히기보다는 좁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불완전한 유사성에 의존하여 이 차이들을 감쪽같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과학자나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 대상에 연루되는 것은 자연과학자가 연루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며,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7세기와 18세기 그리고 19세기 내내 지배적이었던 고전적인 인식론들은 모두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전제했다. 철학자들이 구성한 모델은 인식의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인간과 외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는 과학이 탄생하고 발전했던 위대한 시대였다. 따라서 인식론은 과학의 선구자들의 견해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인간은 분명하게 외부 세계의 반대편에 놓였다. 인간은 다루기 힘들고 장차 적대적일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고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차 적대적일 수 있는 어떤 것과 싸우듯이 외부 세계와 싸웠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과학의 성공에 힘입어서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오늘날 과학자는 대체로 자연의 힘을 맞서 싸워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이용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고전적 인식론은 보다 새로워진 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학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 50년 동안 철학자들이 그 인식론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인식 과정은 주체와 객체를 뚜렷하게 분리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일정한 정도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맨 처음에 강연에서 역사 연구는 전통적인 경험주의 인식론과 조화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 나는 사회과학 전체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검사자이면서 동시에 검사 대상인 인간과 관계하므로 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는 어떤 인식론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만일 철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의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과학의 충격을 받아서 그 울타리를 뚫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면, 또한 수동적인 의식의 관찰자료가 충격을 가한다는 식의 낡아빠진 당구공 모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인식과정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역사에 대해서 좋은 조짐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장 소홀하지 않게 논의해야만 하는 것은 역사는 종교와 도덕의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일반과는 구별되며 심지어는 다른 사회과학과도 구별될지도 모른다는 견해이다. 진지한 천문학자가 된다는 것과 우주를 창조하고 정돈한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 행성의 경로를 변경시키려고 일식이나 월식을 지연시키려고 우주의 운동규칙을 바꾸려고 끼어들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진지한 역사를 하면 역사 전체의 경로를 지시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어떤 신을 믿을 수 있지만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을 학살하는 데 개입하거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낮 시간을 느림으로써 날짜를 속이는 그런 종류의 신을 믿을 수는 없으며 혹은 개개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불러낼 수는 없다. 다시 신부는 이름이 다시예요. 다시 신부는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다. 어떤 연구자든 그것은 신의 뜻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역사의 모든 문제에 대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현세의 사건들과 인간의 드라마를 최대한 말끔하게 처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더 폭넓은 성체를 이끌어들이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 견해가 종교를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진짜 중요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남겨둔 트럼프 카드의 조커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고 후자를 세속 권력에 넘겨주었던 루터파 신학자 칼바르트가 차라리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버터필드 교수도 이와 똑같은 의미로 기술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적인 역사란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버터필드 자신이 늘 써온 유일한 종류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는 이 특별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비법의 역사 혹은 섭리의 역사를 믿을 권리를 남겨두는데 우리들로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베르다예프, 니부어, 마리탱 같은 저자들은 역사의 자율적인 지위를 옹호하려는 의도에서이긴 하지만 역사의 목적이나 목표가 역사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완결성은 역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좌우하는 어떤 초역사적인 힘, 그 힘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신이건 기독교의 신이건 이신론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건 아니면 해겔의 세계 정신이건 간에 대한 신념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나는 이 강연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역사가는 그와 같은 신의 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역사란 말하자면 조커 카드가 없는 트럼프 게임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한다. 역사와 도덕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며 그것에 관한 과거의 논의들도 몇 가지 애매모호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가는 자기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 와서 거의 필요 없게 되었다. 역사가와 도덕가의 입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헨리 8세는 나쁜 남편이면서도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가는 그의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한에서만 남편으로서의 헨리 8세에게 관심을 가진다. 만일 그의 부도덕한 행위가 헨리 2세의 경우에서처럼 공적인 일에 대해서 눈에 띌 만한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면 역사가는 그 행위에 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악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덕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파스테르와 아인슈타인은 사생활에서는 성스럽다고까지 할 만큼 모범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불성실한 남편, 잔혹한 아버지, 파렴치한 동료였다고 가정한들 그들의 역사적 업적이 조금이라도 폄하될 것인가? 그러므로 역사가가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다. 스탈린은 두 번째 부인에게 잔인하고 냉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소련 문제를 연구하는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거기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개인적인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도덕의 역사는 역사의 정통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는 자신의 책에 등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옆길로 새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다. 역사가가 자신의 주인공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은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신념은 19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강력했는데 그때에는 그 시대의 도덕주의적 경향과 개인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다 같이 그 신념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로즈버리는 영국인이 나폴레옹에 관해 알고 싶어한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액터는 크레이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덕적 규범의 불변성이야말로 역사의 권위와 위험과 유용성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분쟁의 중재자, 길 잃은 자의 안내자, 세속 권력은 물론 종교적 권력마저도 끊임없이 억누르고 싶어하는 저 도덕적 규준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과 우월성에 대한 액턴의 거의 신부스럽기까지 한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견해로서 그것은 역사가에게 일종의 초역사적 힘으로서의 대문자 역사, 히스토리의 이름으로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견해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태도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아직까지도 이따금씩 다시 나타나고 있다. 토인비 교수는 1935년에 무솔리니의 아비시니아 침공을 계획된 개인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자이어 벌린경도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글에서 샤를마뇨, 나폴레옹, 징기즈칸, 히틀러, 스탈린 등을 대량 학살자들로 심판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라고 아주 맹렬히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충분히 농박한 것은 놀주 교수였는데 역사가는 재판관이 아니며
더구나 교수형을 내리기 좋아하는 재판관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크로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훌륭한 글을 남기고 있다. 그 고발은 위험한 인간들은 이미 그들의 시대의 법정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2번씩 유죄 판결을 받거나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그 커다란 차이를 잇고 있다. 어떤 법정이든 간에 그 앞에 서야 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과거의 인물들이라는 것, 그렇기에 오직 역사의 신민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정신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판결 이외에 다른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역사를 쓴다는 구실로 재판관처럼 부산을 떨면서 여기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저기에서는 용서해주는 사람들, 역사의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히틀러나 스탈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의 트집을 잡는다면 그 이유는 그 인물들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과 동시대인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고통을 받은 수십만 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며 또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게다가 그들의 행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을 정당화시켜줄 다른 자격들을 포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역사가가 처해 있는 하나의 공경, 나로서는 주요한 공경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샤를마뉴나 나폴레옹의 죄를 고발한들 누가 어떤 이득을 보겠는가? 그러므로 역사가는 교수형을 내리기 좋아하는 재판관이라는 생각일랑 버리고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나 제도나 정치에 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더욱 어렵지만 더욱 유용한 문제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그런 판단이 역사가의 중요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도덕적 유죄를 매우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집단과 사회 전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지점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도덕적 유죄를 매우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집단과 사회 전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래에 또 나옵니다. 예시가.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1961년이죠. 오늘날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개인적인 사악함에 대해 비난을 환영하는 것은 그 비난이 히틀러를 낳은 사회에 대한 역사가의 도덕적 판단을 만족스럽게 대체하기 때문이다. 히틀러를 비난하면 할수록 히틀러를 낳은 사회에 대한 그런 거를 안 하게 되죠. 비난을 안 하게 되죠. 자, 러시아인, 영국인, 미국인들은 스탈린, 네빌 체인벌린, 메카시 등의 개인을 공격하는 일에 기꺼이 가담함으로써 이들을 자신들이 저지른 집단적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찬양하는 도덕적 판단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만큼이나 그릇되고 해로운 것일 수 있다. 일부 노예의 소유주가 개인적으로는 고결한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노예제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힐난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서 끊임없이 이용되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나 채무자들이 빠져들고 있는 주인 없는 노예제를 말하면서 역사가는 그 제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지 제도를 만들어낸 개인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가는 동양의 전제 군주 개인에 대한 판단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를테면 동양의 전제주의와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제도 사이에서 무관심하거나 공평무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노예 소유주 개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노예 소유제 사회를
비난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까지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은 항상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다.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자, 역사란 투쟁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판단하건 나쁘다고 판단하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간접적인 경우보다는 직접적인 경우가 더 많은데 다른 집단들을 희생시키는 어떤 집단들이 성취하는 것이다. 패배자들은 대가를 치른다. 재난은 역사에 고유한 것이다. 역사의 모든 위대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승리자뿐만 아니라 희생자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의 보다 큰 행복을 타인의 희생과 견주어 볼 수 있게 하는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122쪽.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더 작은 악을 선택하는 일에, 혹은 어쩌면 선을 낳을지도 모를 악을 행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때때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경우보다 더 자주 말려들고 있다. 역사에서는 이 문제가 진보의 대가라든가 혁명의 보상이라는 특별한 제목 아래 종종 토의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베이컨이 혁신론이라는 논설집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습의 완강한 유지는 혁신만큼이나 난폭한 것이다. 특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보수의 대가는 특권을 빼앗긴 자들에게 부과되는 혁신의 대가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누군가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재난을 정당화한다는 명제는 모든 통치 형태에 잠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은 급진적인 것만큼이나 보수적인 교리이다. 존슨 박사는 보다 더 작은 악이라는 논거를 거침없이 내세워 현존하는 불평등의 존속을 정당화했다. 자, 123쪽. 이를테면 1780년 무렵과 1870년 무렵 사이에 영국의 공업화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실제로 역사가라면 누구나 산업혁명을 아마도 이론의 여지 없이 위대하고 진보적인 하나의 업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역사가는 또한 도시로부터의 농민의 추방, 더러운 공장과 불결한 거주지로의 노동자들의 집결, 아동노동의 착취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짐작컨대 그는 그 제도의 운영에서 폐해가 발생했다고, 또한 어떤 고용주들은 다른 고용주들보다 더 잔인했다고 말할 것이며, 일단 그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인도주의적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점차 성장했음을 자목 감동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짐작컨대 말로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강제와 착취의 수단들이 적어도 그 최초의 단계에서는 공업화의 대가의 불가피한 일부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나는 그 대가라는 점에서 볼 때 진보의 손을 붙들어매어 공업화하지 않은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 역사가가 있다는 소리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역사가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체스터턴과 벨록의 학파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역사가들은 그들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나에게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머지않아 나의 소련사 연구에서 농민의 집단화 문제를 공업화의 대가의 일부로서 다룰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영국에서 하는 혁명사가들의 전례에 따라 집단화의 잔인성과 해악을 개탄하면서도 그 집단화 과정을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공업화 정책에 뒤따르는 대가의 불가피한 일부분으로 간주한다면 나는 냉소적이라는 비난을, 그리고 나쁜 짓도 너그럽게 봐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가들은 19세기 서구 국가들에 의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를 용서하면서 그 근거로서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두 대륙의 후신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장기적인 결과까지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근대의 인도는 영국의 지배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중국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거기에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도 섞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 혁명이 어떤 영광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간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서양인이 소유한 개항장의 공장에서, 또는 남아프리카의 광산에서, 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에서 일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유명한 엥겔스의 화려한 글은 기분 나쁠 만큼 적절하다. 역사는 모든 여신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잔인한 여신일 터이니 그녀는 전쟁의 시기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경제적 발전의 시기에도 시체 더미 위로 승리의 전차를 몰아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은 나머지 거의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당하여 내몰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보를 향해서 결코 용기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역사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입장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결코 없다. 역사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이상으로 결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도 역시 보다 덜한 악과 보다 큰 선이라는 명제에 의지한다. 그러나 과학자와는 달리 역사가는 그가 다루는 자료의 성격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 사실은 역사가 어떤 초역사적인 가치 기준에 예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이나 악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 더구나 거기에서 더 복잡하게 발전한 개념들이 역사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추상적 개념들은 자연과학에서 수학 공식이나 논리학 공식이 수행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역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에서 수행한다. 그것들은 사유하는 데 꼭 필요한 범주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정한 내용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응용될 수 없다. 달리 비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역사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도덕적 교훈들은 은행의 수표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인쇄된 부분과 써놓을 부분이 있다. 인쇄된 부분에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다. 이 단어들은 필수적인 범주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배당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로 인정하는가?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 등을 말해주는 또 다른 부분을 채워넣을 때까지 그 수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우리가 때때로 수표에 기재하는 방식이야말로 역사에 관한 문제이다. 추상적인 도덕적 개념의 특정한 역사적 내용이 담겨있는 그 과정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그 자체가 역사의 산물인 어떤 개념적 틀 안에서 내려진다. 도덕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논쟁의 형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은 추상적이며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것에 담기는 내용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내 변해왔다. 따라서 그것들의 적용에 관한 모든 실제적인 문제는 오로지 역사적 조건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계속 읽기만 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127쪽. 역사적 행위를 판단케 해줄 수 있는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틀림없이 양쪽 모두가 그러한 기준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조건과 법에 알맞은 특정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역사적 기준이나 잣대, 그 기준이 신학자들이 신봉하는 어떤 신성한 권위에서 나온 것이건 아니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신봉하는 정적인 이성이나 자연에서 나온 것이건을 세워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지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고발이다.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가 비역사적이며 역사의 본질 바로 그것과 모순된다는 말이다. 중요하죠?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가 자체가 비역사적이라고 해요. 역사의 본질이 아니랍니다. 기준을 세우는 게. 그 시도,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시도는 역사가가 직업상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독단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받아들이는 역사가는 눈을 가린 채 일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역사란 운동이다. 그리고 운동은 비교를 의미한다. 역사가들이 선이나 악처럼 타협이 불가능한 적대적 용어보다는 진보적이라거나 반동적이라는 말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용어로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식의 판단은 상이한 사회나 역사적 현상을 어떤 절대적 기준과의 연관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연관 속에서 규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게다가 절대적이고 역사 외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검토할 때 우리는 그것들도 역시 실제로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한다. 일정한 시간에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가치나 이상이 출현하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라는 역사적 조건들로서 설명할 수 있다. 평등, 자유, 정의, 자연법 등과 같이 절대적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의 실제적인 내용은 시대 혹은 지역에 따라서 변한다. 모든 집단은 그 자신만의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집단은 낯설고 거북스러운 가치의 침입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그런 가치에 대해서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는, 또한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는, 아니면 더욱 유치하게는 비영국적이고 비미국적이라는 무례한 형용사들을 갖다 붙인다.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역사로부터 유리된 추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는 추상적인 개인만큼이나 일종의 환상이다. 진정한 역사가란 모든 가치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야말로 역사를 초월하는 객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과 우리가 설정하는 판단의 기준은 역사의 일부이며 따라서 인간 행위의 모든 다른 측면들과 똑같이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완전한 자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은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역사는 다른 학문과 구별될 것이다. 역사가 과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을 요약해보자. 이미 과학이란 용어에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는 다양한 지식 분야들이 포괄되어 있으므로 역사를 과학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역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심장한 것은 그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동아리에서 역사가들을 배제시키고 싶어하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의 역사의 지위를 옹호하고 싶어하는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논의는 인문학과 과학 사이의 낡아빠진 구분이 보여주었던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편견에 따르면 인문학은 지배계급의 폭넓은 경향을 일컫는 것으로, 그리고 과학은 그 계급에게 봉사하는 기술자의 기능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문학과 인문적이라는 용어들은 그 자체가 낡은 편견의 유물이다. 게다가 과학과 역사의 대립이라는 것이 영어를 제외한 어떤 언어에서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편견이 얼마나 옹졸한 섬나라 근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가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런 주장이 이른바 두 문화 사이의 틈새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그 틈새 자체가 앞에서 말한 편견의 산물로서 그 편견은 본래 과거에 속하는 영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역사가를 지질학자와 분리시키고 있는 간격이 지질학자를 물리학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간격보다 더 깊거나 더 메우기 어렵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역사가들에게 기초학을 가르치거나 과학자들에게 기초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그 틈새를 메우는 방법일 수는 없다고 본다. 자, 130조. 내가 제안하려는 하나의 해결책은 우리 역사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 역사학을 더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더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들은 우리에게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라고 역사란 무엇일 수 없고 무엇이 되어서도 안 되며 무엇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역사학의 성과와 그 가능성을 살펴볼 시간이 도무지 없다. 틈새를 메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과학사와 과학 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증대가 지니는 주요한 의의도 거기에 있다. 과학자, 사회과학자, 역사가는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과 환경에 관한, 다시 말하여 환경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표도 동일하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지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역사가와 자연과학자는 설명해야 할 기본적인 목적과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하는 기본적인 방법에서는 똑같아진다. 역사가도 여러 다른 과학자처럼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동물이다. 다음 강연에서 나는 역사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답하고자 하는 방식들을 검토해보겠다. 드디어
드디어 3장이 끝났습니다. 쭉 읽었어요. 뭐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었지만 거의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읽었고요.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때는 이제 윤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죠. 둘이 진행하면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도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진행하면 책 읽기도 바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되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늘 한 내용 있잖아요. 읽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읽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거의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나의 말을 안 하고. 그럼 이거를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읽는 것과 요약 정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요약 정리하는 건 더 어려워요. 요약 정리를 하고 거기서 또 나의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혼자서 어떻게 하죠, 그거를? 두 사람이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앞으로도 책 읽는 방식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 내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구하는 것도 어렵네요. 어렵죠. 옛날 방식이 저도 이제 2명 이상인 게 좋습니다. 더 편하고요.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뭔가 이런 채널을 하려고 해도 마음 맞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만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과연 몇 달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을 보고 있는데 10년을 같이 할 친구가 없네요. 다들 그렇게 바빠가지고 다들 이렇게 사는가 봅니다. 안타깝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도 읽어야겠죠.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